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늘 전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저 역시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비로소 부모가 되고 나서야 자식을 여러 키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그때부턴 정말 부모님께 더 감사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돼도 부모 마음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못난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 못난 자식들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은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특히나 남동생은 저보다 8살이나 어린 늦둥이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관심이 어린 남동생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땐 정말 매일같이 엄마에게 투정 부리곤 했어요. 엄마, 엄마 왜 난 안 안아줘? 정순 맨날 안아주면서 왜 난 안 안아주냐고. 나도 안아줘. 아휴, 정선아. 엄마 몸이 하나잖니. 정순 아직 애기고. 엄마가 정수 잠들면 우리 정선이 안아줄게. 그러면 안 될까? 아, 싫어. 싫다고. 나부터 먼저 안아줘. 왜 맨날 정수만 안아주냐고. 철이 없었던 그땐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매일 전 그렇게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그나마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그날은 하루 종일 아빠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서운한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그래도 점점 크면서 전 엄마 아빠의 고충을 이해하게 됐고 남동생과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항상 제가 있었기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다며 저에게 고마워하셨어요. 그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 대학을 졸업해 전 일반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30대 초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정말 사람이 순박하고 착했습니다. 처음엔 전 남편이 맞이인 줄 알았는데 집안에서 막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막내 티가 하나도 나지 않을 만큼 사람이 참 배려심도 깊고 듬직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하고서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좋은 심성만큼이나 시댁 어른들도 참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시댁은 오랫동안 고물상을 운영하셨는데 투박하지만 정말 정겨우신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시댁에 가면 집에 갈 때마다 시부께서 제 손에 꼭 쥐어주셨던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아가, 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거라. 내가 잘 예쁘게 펴놨어. 도영이한테 주지 말고 너만 써. 아버님, 저 돈 있어요. 매번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챙겨주는 게 내 낙이다, 나. 그러니까 얼른 받아.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일도 쉬엄쉬엄 하고 무리하지 말고. 알았지? 시부는 말이 많으신 건 아니었지만 늘 이렇게 제 생각을 많이 해주셨답니다. 시부뿐만 아니라 시모께서도 참 절 아껴주셨어요. 가끔씩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나올 때면 시모는 항상 양손 가득 음식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정선아, 아까 보니까 너 이거 잘 먹더라. 넉넉하게 쌌으니까 집에 가서도 반찬으로 먹어. 어머님, 이거 저한테 다 싸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도 드셔야죠. 항상 이렇게 다 싸주셔서 어떻게 해요? 아유, 괜찮어. 우리야 뭐 언제든지 해서 먹을 수 있고 니들이 일하느라 바쁘잖니. 우리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가서 괜히 요리하느라 시간 쓰지 말고 일주일 내내 꺼내서 먹어. 감사해요, 어머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고 다음엔 안 챙겨주셔도 돼요. 힘들게 요리하신 거 저희가 이렇게 다 가지고 가잖아요. 내 자식들 먹는 건데 하나도 안 힘들어. 가서 네가 잘 먹으면 됐다. 다음에 또 먹고 싶거들랑 언제든지 얘기하고. 그렇게 시모께선 제가 잘 먹는다 싶은 반찬은 항상 더 많이 싸주시곤 했습니다.
시부모님만큼이나 남편도 항상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았어요. 특히나 친정에 가선 저보다 더 살뜰하게 저희 부모님을 챙기곤 했습니다. 평소에도 공구를 잘 다루던 남편은 친정집에 고장난 것도 척척 고쳐주곤 했어요. 한 번은 싱크대 서랍장 레일이 고장나서 잘 다치지 않았는데 그걸 남편이 고쳤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어머, 강서방,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새삼, 강서방 손재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뚝딱 다 고쳤대? 저희 집이 고물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 막 고치는 연습도 많이 해봤거든요. 다행히 제가 한번 해봤던 레일이라서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었네요. 장모님, 한번 써보세요. 아유, 너무 잘 되는데? 강서방 아주 그냥 만능 제주꾼이 있어. 우리 남편은 평생 회사밥만 먹고 다녀서 이런 거 잘 못하던데. 어떻게 이런 것도 척척 잘하고. 강서방 진짜 대단해. 엄만 정말 저희 남편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빠한테도 남편이 진짜 잘했어요. 아빠는 평소에 약조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특히나 막걸리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정에 갈 때마다 남편은 막걸리를 매번 챙겨가곤 했어요.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도 사왔어요. 아버님, 오늘은 파전에 막걸리 어떠세요? 제가 파전하려고 새우도 사왔거든요. 아이고, 자네 어쩜 나랑 생각이 딱 맞았나. 안 그래도 날씨가 흐릿흐릿한 게 젖 먹기 딱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쩜 자네 나랑 이렇게 잘 맞는가. 그러셨어요? 역시 아버님이랑 저랑은 천생연분인가 봅니다. 막걸리 시원하게 해서 한 잔 드시죠? 제가 금방 파전 부쳐오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열심히 요리를 해서 다 같이 둘러앉아 한 잔씩 할 때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특히나 어린 남동생은 저희 남편을 엄청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막 대학 졸업을 앞두던 시기라 동생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때 남동생은 저보다 남편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매영, 오늘 맥주 한 잔 저랑 따로 하시면 안 돼요? 저 매영한테 물어볼 것도 좀 있는데. 아유, 좋지. 처남, 여기 집 앞에 치킨집이 있던데 거기 가서 우리 한 잔 할까? 뭐야, 왜 다른 사람들 다 빼고 둘이서만 마셔? 나도 갈래. 나도 치킨 먹을래. 누나, 나 매영이랑 단둘이 할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난 좀 빠져. 여보, 내가 처남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 당신 먹고 싶은 치킨 포장해서 가져다 줄 테니까 오랜만에 장인 장모님이랑 오붓하게 시간도 보내고 그래. 누나, 누나한테 남편이지만 나한텐 또 누구보다 든든한 매형이거든. 오늘은 나한테 양보해. 누난 맨날 보잖아. 치, 알았다, 알았어. 뭐 그렇게 둘이서 할 말이 많다고 매번 그렇게 둘이서만 다녀? 질투난다, 질투나. 그렇게 남편은 저희 친정 식구들과도 정말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면서 전 1년 후에 첫 아들을 낳았고, 첫째를 낳고서 2년 후엔 둘째 아들도 낳게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정말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머님은 제 걱정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둘째 낳을 때가 난산이라 진통도 엄청 심했고, 출산 후에도 기력을 잘 못 찾았거든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보다 더 살뜰하게 챙겨주신 게 바로 시모였습니다. 매일 집에 찾아와선 제 손 발을 다 주물러 주시고 마사지까지 해주셨어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옆에서 시모를 말리실 정도였죠. 아이고, 사돈, 앉아서 좀 쉬세요. 우리 애보다 난 우리 사돈이 쓰러지실 것 같네. 병원에서도 이제 좀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쉬세요. 난 우리 정선이 출산할 때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사돈께서도 마음이 철렁하셨겠지만 저 역시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 평생 딸 자식이 없어서 딸 가진 부모 마음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며느리도 딸 같으니 너무 안쓰럽고 안 됐더라고요. 사돈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해줄 거라곤 이런 거밖에 없죠, 뭐. 남들은 며느리 출산했다고 하면 손주 보느라고 바쁘다던데 어떻게 우리 안사돈은 손주들보다 며느리 신경 쓰느라 바쁘신가 몰라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 우리 손주들도 예쁘지만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네요. 그렇게 시모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전 건강하게 산후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다 시모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매일같이 전복죽이며 삼계탕이며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주셨으니 그 정성으로 제가 나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좋은 시부모님 만나 다정한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두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 5년째 되던 해 친정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가 아침 운동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고 깨어나지 못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평소에도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셨던 아빤 그렇게 갑작스런 협심증으로 저희 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별에 저나 엄마, 남동생 모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엄만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수십 번을 혼절하시며 슬퍼하셨죠. 그런 엄마를 곁에서 지켜주신 게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셨어요. 시부모님께선 장례식장에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오셨다가 엄마의 상태를 보시고선 장례식 내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시모는 옆에서 힘들어하는 저희 엄마를 다독이고 부축해주며 그렇게 장례식 일정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시부와 남편은 장례 절차를 잘 모르는 저와 남동생을 대신해 절차를 도와주셨죠. 그런 시부모님께 엄만 장례가 끝나고서 정말 많이 감사하다며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돈 덕분에 저희 남편 편히 잘 갔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두 분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바쁘셨을 텐데 내내 계셔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사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고 아프시겠어요. 저희도 가족인데 옆에서 도와드려야죠. 사돈 심정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박가사돈께서도 좋은 곳으로 분명 가셨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성실하고 착실하신 분이셨으니까요. 그렇게 끝까지 시부모님은 저희 엄마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 후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시부모님은 엄마를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명절에도 홀로 계실 엄마를 먼저 생각해 시댁보다 친정에 먼저 며칠 다녀오길 권하신 것도 바로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정선아, 올해 명절부터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친정에 며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오거라. 사돈도 혼자 계실 텐데 얼마나 쓸쓸하시겠어. 우리야 첫째 내도 있고 둘째 내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다 같이 모였을 때 얼굴 보는 게 좋잖아요. 괜찮다. 아이 니들이야 평소에도 자주 보잖니. 명절이라고 뭐 특별하게 그럴 필요가 있겠어?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가서 사돈 총각이랑 잘 보내고 오거라. 어쩜 이렇게 배려심이 많으신지 매번 전 시부모님께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이런 시부모님께는 전 배울 점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누구보다 좋은 시댁에서도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다른 형제들이었죠. 큰 시숙과 작은 시숙은 저희보다 일찍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렸고 형님들과 각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형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사업을 하느라 바쁘다 보니 얼굴 볼 일이 많진 않았지만 가끔씩 마주칠 때면 저를 엄청 살갑게 대해주곤 했거든요. 어머, 동서,
우리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번에도 바빠서 오지도 못하고 잘 지내고 있었지? 안 그래도 우리 막내 동생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나도 통 바빠서 연락도 못했네. 형님도요? 아우, 저도 동서한테 통 연락을 못했어요. 동서, 이해하지? 우리도 자식이 둘이라 자식 챙기랴 사업하랴 너무 바빴어. 다음번에 우리 며느리끼리만 좀 뭉치자고. 나나 형님은 비슷한 지역에 사는데 동서만 멀리 살아서 그런가? 얼굴 보기가 영 힘드네. 그래, 맞아. 우리 둘은 가까이 살아서 자주 보는데 우리 막내 동서만 못 봐서 내가 아쉽다. 다음에 우리끼리 뭉치자고. 들어보니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종종 둘이서 자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까이 살았지만 두 형님들은 시댁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았고 두 분이선 가까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주 보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주 봐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 성격인지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았답니다. 형님들이고 시숙들이고 멀리 살아서 그런지 시댁 일엔 잘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맨날 바쁘다, 정신없다는 핑계로 제사이든지 명절이든지 잠깐 왔다가 가버릴 때가 많았죠. 심지어 시부모님 생일 때도 용돈만 보내고 끝일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시모 생신날에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장례식도 그렇고 매번 엄마도 챙겨주시는 게 감사해서 정말 정성으로 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웬일인지 두 형님들이 시댁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축하라고서 딱 후식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시댁에서 반찬통을 이것저것 꺼내더니 음식을 담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어? 형님, 뭐 하세요? 이거 정리하시려고요? 근데 왜 작은 통에다 나눠 담으세요? 아, 이거 어차피 여기 있으면 어머님, 아버님 많이 드시지도 못하니까 내가 싸가려고. 동서 고생 많이 했겠다. 음식물로 버릴 바엔 우리 거 가지고 가서 먹는 게 낫지 뭐. 그래, 맞아, 동서. 형님이랑 나랑 사업하느라고 바쁘잖아. 애들도 잘 먹으니까 가지고 가서 애들도 먹이고 그럴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걸 다 싸가시게요? 어머님, 아버님 드실 건 남겨두셔야죠. 일단 두세요. 그리고 이따가 정리할 때 조금씩 가져가시고요. 에이, 동서. 이거 남겨봤자 어머님, 아버님 안 드신다니까 그러네. 입도 짧으신 양반들이 이걸 언제 다 먹겠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버리는 것보다 낫다니까 그러네. 어머님, 그죠? 저희 이거 다 싸갈게요. 어차피 못 먹어서 치울 거면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게 낫죠. 당당하게 챙겨가려고 하는 두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야 어머님, 아버님 한 끼 거하게 든든하게 대접드리려고 했던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바로 눈앞에서 그걸 싹 다 가지고 가려고 하다니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때 시모가 나섰답니다. 아유, 이걸 다 가지고 가면 어째. 막내가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든 음식인데 내 생일이라고 만든 건데 그냥 놔둬라. 우리가 내내 먹으면 되지. 니들 건 조금만 덜어가고. 어머, 어머님 나이 드시더니 음식 욕심 생기신 거 봐. 이걸 다 드시게요? 그러다가 탈나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 됐다니까 그러네. 이들은 어째 내 생일이라고 한 번을 안 오더니만 오늘은 음식 냄새 맡고 온 거냐? 어떻게 막내가 이렇게 차려놓은 걸 홀라당 다 가지고 가려고 해? 수고했다 맛있다 하지 못할 망정. 됐다. 아예 가지고 가지 말어. 결국 시모가 화를 내자 그때서야 두 형님은 음식 챙기는 걸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음식 싹 정리하고 냉장고에 넣어뒀더니만 집에 갈 때 그걸 또 홀라당 가져간 거 있죠? 그렇게 두 형님들은 본인들한테 뭔가 이득이다 싶으면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챙기곤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게 이 정도로 심할 거라곤 생각도 못 했어요. 두 형님
시숙의 실체를 알게 된 것, 제가 결혼하고서 7년 차쯤 됐을 때였습니다. 원래는 시댁에 잘 안 오던 큰 시숙네가 어느 날 주말에 갔더니 다 시댁에 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와서 하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앉아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오늘은 저녁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좀 쉬고 계세요. 어머님, 갈비찜 좋아하시죠? 오늘 아침에 아주 신선한 소고기 딱 사왔어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됐다. 아이, 내가 하면 되지. 무슨 갈비찜을 사왔어. 어머님이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신경 써서 사온 건데. 그러니까 가서 앉아 계세요. 동서 뭐해? 와서 어머님 오시고 방에 좀 가 있어. 내가 요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시댁에 와선 한 번 저녁상을 차려보지도 않았던 큰형님이 갑자기 웬일로 요리를 한다는 걸까? 너무 의아했어요. 거기다가 더 이상한 건 또 있었네요. 바로 큰 시숙이 막 일을 하고 돌아온 시부를 걱정하는 척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유, 아버지, 이 시간까지 일하시고 오세요? 집에 좀 쉬시지. 너무 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아니세요? 뭐야, 네가 여긴 웬일이냐? 주말이면 매번 바쁘다고 통 오지도 않더니만. 아이, 시간 나면 저희도 당연히 오죠.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이나 볼까 해서 왔어요. 막내네도 오고 하니까. 그나저나 아버지, 약주 한잔 하셔야죠. 평상시에 말도 없고 살갑지도 않았던 큰 시숙이 저렇게 말을 하니 사실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 뜬금없이 큰 시숙이 사업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쁘고 힘들었던 이유를 말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였어요. 아버지, 엄마, 사실은 내가 요즘 바빴던 이유가 다 있었어요.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랑 둘이서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영 쉽지가 않네요. 다른 데서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집에 털어놓으면 마음이라도 편할까 싶어서요. 뭐? 아니, 사업이 그렇게도 어려운 거냐? 네, 거래처도 다들 어려워서 그런지 거래 대금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한두 푼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 나이에 사업 그만두면 회사 다니는 게 뭐 쉽나? 이제 조금 있으면 50인데 이제 와서 무슨 회사를 다녀. 일용직이라도 해야지 뭐.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지금껏 10년 넘게 멀쩡하게 잘 운영하던 회사가 그렇게도 어렵다고? 그러자 갑자기 큰형님도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요. 주변에도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거 겨우 갚고 진짜 인건비라도 아껴보려고 저희 둘이서 아등바등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면서 집엔 폐하 안 끼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 사람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아버지 부담되게 왜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지금 당장 나앉게 생겼는데.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려요. 이러다가 첫째 아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네? 좀 도와주세요. 진짜 힘들어서 지금까지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큰 시숙과 큰형님이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저와 남편도 진짜 놀랬지만 시부모님도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던 큰 시숙는 밥을 먹고서 기운 없이 가보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도 종종 큰 시숙네가 시댁에 찾아간 듯 싶었습니다. 시모에게 전화라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억 단위의 돈이 필요하다 보니 걱정이 더 많으셨던 거죠. 그렇지만 자식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냉정하게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시부모님은 결국 큰 시숙과 큰형님의 눈물 어린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셨죠. 노후 자금으로 쥐고 있었던 돈을 큰 시숙네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저희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형님 내가 그렇게 힘들다던데 가족을 누구보다 아끼는 남편도 절대 안 된다고 나서지 않았죠. 결국 시부모님은 큰 시숙네에게 사업 자금을 줬고 큰 시숙네는 그걸로 어떻게든 버텨보고 이겨내보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받아가 놓고선 이상하게 또 태도가 확 바뀌는 거 있죠? 돈을 받고서 얼마 뒤가 시부 생신이었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큰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큰형님 반응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형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마침 아버님 생신이라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동서 어쩌지? 나 이번 주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동선에만 가서 먹어. 아, 그래요? 아무래도 요즘 바쁘시죠? 그럼 형님 되는 시간대 맞추죠 뭐. 어머님, 아버님도 형님네 얼굴 보고 싶어 하시고요. 어쩌지? 내가 한두 달은 진짜 바쁠 것 같아서 괜히 가서 바쁘고 정신없으면 신경만 쓰이고 그러잖아. 그냥 이번엔 우리 빼고 먹어. 알았지? 나 바빠서 전화 더 못하겠다. 다음에 봐, 동서. 전 사실 큰형님 내가 설마 돈만 받고 이렇게 입을 싹 닫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게 딱 맞는 말이더군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노후 자금을 빼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큰형님는 고마운 마음이 없었던 건지 그 뒤로 바로 전과 똑같이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말 그대로 자기들 필요할 때만 찾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큰 시숙네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시숙네도 정상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하고 잠깐 시댁에 들러야 할 것 같다며 들렸다가 집에 온다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온 남편의 표정이 영 심상치가 않았죠. 막 한숨을 쉬면서 물만 계속 들이키는데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작은 형님이 시댁에 가서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작은 형이 어디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였나 봐. 전 재산을 다 날린 것도 모자라서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대. 그래 놓고선 아주 잠적을 한 거야. 작은 형수님이 집에 와서는 울며불며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있단다. 이걸 어쩌면 좋아. 뭐? 작은 아주버님이? 아니 무슨 투자를 했길래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 아휴 몰라. 작은 형수님 말론 무슨 신규 사업 투자라고 하던데. 어쨌든가 한 달 내로 해결 못하면 집이고 뭐고 다 날라갈 지경이래. 그거 해결해달라고 온 것 같다더라고. 전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큰 형님네도 모자라 작은 형님네까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제가 정말 시부모님이었으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더라고요. 전 시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자식들도 계속해서 사고만 치고 잘 살지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시댁에 갔더니 역시나 분위긴 최악이더라고요. 시모는 절 보자마자 눈물만 흘리시고 시부는 일도 안 나가시고 방 안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계셨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고 아파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인데 자식들 일엔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구나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작은 아주버님은요?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형님한테 제가 전화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으시던데. 자기 친정에 가 있는다고? 친정에선 일 아무것도 모른다더라. 우리한테 그래서 도와달라고 왔는데 이걸 어쩌면 좋니? 둘째는 좀 있으면 애들 중학교 가는데 이걸 어쩜 좋냐고. 어머님, 그래도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저번에 큰 시숙님네 도와주느라고 힘드셨잖아요. 그렇다고 애도 둘인데
당장 집 하나 구할 돈도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줘야지. 결국 시부모님은 가지고 계셨던 땅도 다 팔고서 둘째 시숙네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처분하는 동안 작은 시숙은 아예 연락도 되지 않았고 작은 형님만 내내 울며 불며 시댁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매번 시부모님도 봐야 했으니 심정이 오죽하셨겠어요? 우는 작은 형님을 보면서 시부모님도 많이 압박을 받으셨겠죠. 결국 땅도 처분하고서 작은 아주버님네를 도와주고 나서야 그제서야 작은 시숙이 나타났더라고요. 빚을 갚았다는 건 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타나선 시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내한테 다 들었어요. 제 빚 다 갚아주시느라고 땅도 다 파셨다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정신 차려서 진짜 잘 살게요. 정말 잘 살게요. 그래, 이젠 니들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가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 앞으로 니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살아야 돼. 이 엄마 아버지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우리 앞으로 살아갈 돈 다 처분해서 니들 준 거야. 그러니 니들이 알아서 잘해라.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 아버지 꼭 모실게요. 형이랑 제가 돌아가면서라도 꼭 모실게요. 그렇게 작은 시숙네 사건도 잘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작은 시숙네도 그렇게 자기들 사건이 해결되고 나니까 또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였어요. 한 번은 저희가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 시부모님 생활비라도 좀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답니다. 사실 이제 70대가 되신 시부모님이 언제까지 고철들을 모으고 팔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재산이라는 건 다 처분을 해버렸으니 이젠 자식들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형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말에 동의를 안 했다는 거였어요. 아직 시부모님 몸이 건강하지 않냐며 벌써부터 그렇게 돈을 들일 이유가 있냐며 나중에 누구라도 편찮으시면 그때 자신들이 모시겠다며 떵떵거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더 기가 찼던 건 또 있었네요. 그로부터 얼마 뒤 큰 조카의 SNS에 사진 한 장이 딱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서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던 큰형님네가 다름 아닌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매번 사업하느라 바쁘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시댁은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정작 자신들은 비싸다는 유럽 여행을 보름 동안 다녀온 거였죠. 그걸 보고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 사람들이 숨겼던 진실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더웠던 여름날이었어요. 남편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서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땡볕에 일을 하시던 시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거였죠. 너무 놀라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시부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거기다가 출혈량이 많아 상황은 무척이나 심각했고요. 그래도 빠르게 수술을 하고서 깨어나시게 됐는데 문제는 한쪽 몸에 마비가 오는 심한 후유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시모가 그 사실을 아시고서 크게 상심하셨고 저와 남편 또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퇴원을 앞두고서 모든 가족들이 시부의 병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두 형제와 형님들은 정말 뻔뻔하게 나오는 거 있죠? 서로 네가 모셔라며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형님, 형님이 큰형님이니까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린 딸이 둘이라 모시고 살 방도 없지만 형님네는 아들도 이제 다 컸고 독립하면 되잖아요. 그럼 형님네가 모시면 딱이겠네. 어머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모셔? 동서 말 맞다나 우리 아들 이제 수능이 코앞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모셔? 고등학생이면 입시 신경 써야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동서는 그리고 방도 크고 여유롭잖아. 무슨 소리예요, 형님? 그렇게 돈을 받아가셔선 안 모시겠다 이거예요? 형님 진짜 뻔뻔하시네. 뭐? 뻔뻔한 건 동서네지. 동서네도 똑같이 돈 받아놓고선 왜 이럴 때만 첫째 찾는 건데? 아휴, 난 절대 안 돼. 상황이 안 되니까 동서네가 알아서 모셔. 저도 안 돼요. 아이, 저희는 자식도 둘인데 더 안 되죠. 형님이 모셔요. 그렇게 두 사람이서 앞에서 싸우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도와달라 사정사정할 땐 둘도 없는 시부모인 것처럼 하더니 이제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겨버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는 꼴을 보면서 진짜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시모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됐다. 니들 둘 다 모실 필요 없으니까 그만해. 어쩜 애들이 누구 하나 나서는 애가 하나도 없니? 내 몸 멀쩡하니까 네 시애비도 내가 알아서 모시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들 말고 썩 다 나가. 아니, 어머님,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아유, 됐어. 이들이 모시겠다고 했어도 내가 됐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겠구나. 앞으로는 오지도 말고 나중에 퇴원할 때나 와서 집까지만 데려다 줘. 그건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시모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의 말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두 형님이 코앞에선 모신의 만에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숙네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형님네 하는 꼴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게 진짜 한심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오랜 상의를 하게 되었어요. 바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실 저에게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자주 왔다 갔다 하겠다고 절 말렸지만 전 시부모님을 꼭 모시고 살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시고 나서 살아생전에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대로 시부께서 더 아프셔서 저희 곁을 떠나고 나면 진짜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시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심을 했고 남편에게 이런 제 마음을 전달했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퇴원을 하시기 전 저희의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시모는 절대 안 된다며 결사 반대를 하셨죠. 그런데 남편이 또 한 가지 제안을 더했습니다. 바로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부의 일을 이어받겠다는 말이었죠. 남편은 회사가 어렵다는 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시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저희는 집을 다 정리하고서 큰 집을 구해 다 같이 살기로 했어요. 모든 결정을 다 끝내고서 시부가 퇴원하던 날 그 소식을 들었는지 회원 수속을 밟고 정리하는데 형님들이 저한테 다가와 슬쩍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동서, 뭐야? 갑자기 왜 시부모님 모신다고 했어? 동서 뭐 자선사업가라도 되게? 뭐하러 그런 개고생을 해? 그냥 뒤에서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되지. 하여간 동선 아직 멀었다, 멀었어. 뭐요? 뭐가 멀어요? 아니, 그렇잖아. 다 아픈 시부모 뭐 나올 구석도 없고 어떻게 모시겠다고 그래? 설마 그 고물상이라도 받아보려고?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동서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거기 다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래. 나올 것도 하나 없고 다 빚이라던데? 동서가 속은 거야, 속은 거. 서방님이 그거라도 받아야 된다고 그랬나 보네. 동서도 참 불쌍하다, 불쌍해. 그러게요, 형님. 우리가 그러니까 애초에 일찍 재산 받아두길 잘했지 뭐. 동서, 그러니까 세상은 실전이야. 그렇게 동서가 잘한다고 해도 덕볼 거 하나 없다니까. 전 히덕거리며 비웃는 두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빽하니 소리를 쳤죠. 지금 형님들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무리 사람이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세요? 양심이라는 게 있긴 있으세요? 아니,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죠? 하긴, 그랬으면 그딴 짓까지 안 했겠죠. 뭐? 동서, 동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양심이 있니 없니 그런 거야? 내가 뭐 모를 줄 알아요? 형님네 돈 가져다 쓴 거, 그거 다 거짓말로 가져다 쓴 거잖아요. 큰형님네 뭐 사업이 망해요? 큰조카 해외 유학 가는 거 보내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고요? 작은 형님네 사기당한 거요? 작은 형님이랑 시숙님 둘이서 쌍으로 노름하다가 날린 건 아니고요.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네요. 그러다가 정말 벌 받아요, 벌 받아. 아니, 그걸 어떻게, 손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벌 다 되돌려 받을 거라고요. 거짓말 했던 거 싹 다 받을 거예요. 네, 두 형님넨 거짓말로 시부모님의 재산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사실 전 그전까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시부가 쓰러지고 나서 시부모님 모시는 걸로 형제들이 아웅다웅할 때 큰 아주버님이 술을 먹고 아주 난리를 피운 덕에 진실을 알게 되었죠. 알고 봤더니 큰 시숙넨 형님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사치하고 그러면서 사업하는 돈을 다 탕진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 있는 자식마저 유학 가겠다고 난리를 피우니 거짓말로 시부모님께 돈을 받았던 거였어요. 거기다가 작은 시숙네는 작은 시숙이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작은 시숙과 작은 형님 둘이서 같이 사고를 친 거였답니다. 애초에 작은 형님네 집에선 도와줄 여력조차 없으니 작은 형님이 연기를 해서 작은 시숙이 사고를 친 것처럼 한 거였죠. 그걸 내내 꽁꽁 숨기고 있다가 큰 시숙이 술을 마시고 시댁으로 와 다 털어놓은 거였고요. 시모가 그걸 듣고서 얼마나 기가 막혀 했는지 모릅니다. 아픈 시부에겐 사실대로 말을 하지 못했지만 퇴원하면서 시모는 다른 형제들에게 소리를 치셨어요. 니들이 이러고도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부모가 애쓰게 모아놓은 피 같은 재산을 어떻게 세치요로 다 빼앗아가? 니들이 그러고도 자식이냐? 자식이야? 너희 같은 자식들은 필요 없다. 내 평생의 자식이라곤 막내뿐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앞으로 얼굴도 보고 살지 말자.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네 너도 양심에 걸리니까 그날 그렇게 난리를 피운 거 아니야? 니들이 한지 너무하다 싶으니까 이제 와서 털어놓은 거 아니냐고. 난 짐승의 탈을 쓴 못난 자식들 필요 없다. 앞으로 너희 애비가 죽든 내가 죽든 장례식에도 오지도 말어. 그렇게 시모는 큰 시숙네와 작은 시숙네를 내쫓아버렸어요. 한동안 정말 배신감에 저까지 너무 화가 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시부의 재활이 먼저 시급했고 남편도 일을 그만두고서 고물상을 운영해야 하니 시숙네 사건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시부는 퇴원을 하시고서 열심히 재활을 다니셨고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고물상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전 참 시부께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거래를 맺은 거래처들이 죄다 10년 넘은 오래된 곳들이더라고요. 그만큼 시부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신뢰를 쌓았을지 생각을 해보니 정말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탄탄한 거래처들을 이어받으면서 시부는 좋지 않은 몸도 손수 이끌어서 거래처도 남편과 한 곳 한 곳 다 인사를 다녔고 그 덕분에 남편은 좀 더 수월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물상도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답니다. 오히려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월급은 몇 배 더 오를 정도로 저희는 생활이 피게 되었고 남편도 일을 워낙 잘하다 보니 거래처는 전보다 더 늘어서 매출도 쑥쑥 상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고물상을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시부모님 빚도 다 청산하고
심지어 팔았던 땅값까지도 금세 모을 수 있었어요. 그게 남편이 사업을 이어받은 지 3년째 되던 해 다 이룬 거였죠. 그리고 시숙네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숙네는 둘 다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치심하고 허영심심한 시숙네가 잘 살 리가 없겠죠. 큰 시숙네는 큰형님의 사치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엔 사업도 쫄딱 망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으니 빚만 지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작은 시숙네는 둘 다 끝까지 노름이나 다름없는 투자에 빠져서 재산을 다 잃은 것뿐만 아니라 빚까지 다 떠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쫄딱 망하고 나서야 작은 시숙네도 이혼을 했습니다. 하루는 두 시숙네가 저희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와선 하는 말이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둘 다 며칠은 못 씻었는지 꾀재재한 꼴에 수염은 덥수룩하게 나서 고물상을 찾아왔는데 진짜 거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도영아, 재수씨, 우리, 우리 다 망했어. 우리 다 이혼당하고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났어. 우리 좀 도와주라. 어? 우리 여기서라도 일하게 해주라.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찾아와? 당장 나가. 형들 여기 찾아올 생각을 어떻게 해? 엄마 아버지 그렇게 내팽개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여길 찾아와? 도영아, 형들이 잘못했다. 그땐 그저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다. 어?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패가 망신하게 된 거 다 후회하고 있다고. 제발 용서해줘. 어?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 웃기시네. 그 여자를 선택한 거 다 형들이거든? 어떻게 그 지경이 돼서도 남 탓이나 해? 이렇게 된 거 다 형네 탓이야. 알아? 이렇게 만든 거 형들이 만든 거라고. 형이라고 부르는 거 오늘이 끝이야. 다시 한 번 더 여기 찾아오면 찍소리도 못하게 내쫓아 줄 테니까 곱게 보낼 때 빨리 꺼져. 도영아, 재수씨,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당장 꺼지라고. 지금까지 형네가 했던 짓 생각 안 나? 내가 다 읊어줘? 엄마 아버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다 써버린 거 형들이야. 그래 놓고선 아버지 쓰러지니까 누가 먼저 외면했어? 형수들 탓할 필요도 없어. 자식 노릇 하나하나 형들이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와?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도 있거들랑 평생 여기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결국 그렇게 두 시숙들은 밖으로 내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찾아오긴 했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시숙들을 다 내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포기를 했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본인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지 지방에서 일용직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에게 본인들 근황을 한 번씩 보내는데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네요. 지금은 시부도 전보다 많이 좋아지셔서 지팡이 짚고 어느 정도 혼자서 움직이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실 앞으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사셔야겠지만 그래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일을 그만두고 남편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모께선 저 대신 집안일도 많이 해주시고 절 많이 챙겨주신답니다. 사실 주변에선 아무리 그래도 합가는 좀 이르지 않나, 너무 섣부른 결정 아닌가 하는 말들도 하지만 전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친정엄마도 잘했다면서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요. 얼마 전엔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돼서 시부모님도 다 같이 가서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부모님께서 오셔선 그동안 드린 용돈을 고이고이 모아서 저희 남동생 결혼 축의금으로 또 두둑하게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며느리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아껴주고 계시답니다. 전 이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보인다면
하늘도 감격해 복을 내린다는 뜻인데요.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대로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정성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하죠. 힘든 시기에 서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못 이길 위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여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다면 가족 모두가 함께 똘똘 뭉쳐서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가족이란 이유로 황당한 요구까지 받았던 4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전 사람 사이엔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 개념에서 벗어난 사람이 제 주변에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제 형님이었습니다. 그때의 사건은 저희 사이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기가 막힌 그때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장에서 생선을 파셨어요. 새벽부터 공판장에 나가 생물들을 사와서 파시다 보니 항상 저와 여동생, 남동생이 깨어났을 땐 이미 부모님은 집에 안 계셨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저는 동생들을 깨워서 챙기고 학교에 같이 가곤 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선 항상 부모님이 일하는 곳에 가 도와드리곤 했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는 저에게 늘 미안해 하셨어요. 희경아, 그만하고 너 집에 가. 가서 밥 먹고 동생들이랑 먼저 자고 있어. 엄마랑 아빤 여기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아니야, 엄마. 이제 금방 끝나는데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이거 청소해야 되지? 내가 여기 청소할 테니까 엄만 다른 거 하고 있어. 아유, 괜찮다니까. 너 손에 냄새 배어. 그냥 두고 가라니까 그러네. 됐어. 나만 뭐 냄새 배이나? 엄마도 똑같지 뭐. 나 괜찮아, 엄마. 그렇게 부모님을 도와드리러 갔던 이유는 아빠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당뇨를 앓고 계셨던 아빠는 몸을 많이 쓰시기 어려웠고 간혹 상처라도 좀 나면 잘 낫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혼자 생선 가게 일을 대부분 하셔야 했는데 그런 엄마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매일같이 시장의 일을 도와드리러 간 거였어요. 아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비록 몸이 생각만큼 따라와 주는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빤 본인 몸보다 늘 가족들을 더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24살이 되던 해 저희 집엔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아빠가 일을 하시다 종아리 쪽에 상처가 좀 심하게 나셨는데 원래도 당뇨 때문에 발과 다리 감각이 많이 둔해져 계셨던 터라 그 상처가 났던 것도 한참 뒤에나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단순한 상처라고 생각해 연고만 바르셨다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 상처 낫지도 않고 오히려 검게 변하고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땐 이미 궤양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감염이 더 퍼지기 전에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일만 하다 보니 자기 몸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한 거였는데 그게 이런 결과까지 만든다는 게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저와 동생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빤 좌절하셨고 절단만큼은 피하고 싶어 하셨죠. 그렇지만 엄만 그런 아빠를 설득하고 달래셨어요. 결국 아빤 무릎 아래로 다리 한쪽을 다 잘라내셨고 한동안 정말 다리 쪽은 쳐다도 보지 않으실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런 아빠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슬퍼하셨던 게 바로 엄마였어요. 아빠가 스스로 누워 계셨을 때 엄만 그런 아빠의 다리를 하염없이 어루만지며 오열하셨습니다.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데 이 다리로 여태껏 우리 애들 다 키우고 살아온 건데 어떻게 어떻게 이 다리를 가지고 간답니까? 그런 엄마를 보면서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아빠가 깨어났을 때부턴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셨어요. 처음엔 아빠도 현실을 부정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만 독수 공방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엄마는 아빠를 재촉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걱정하는 저희들을 달래주셨답니다. 희경아, 아빠 괜찮아. 조금만 더 있으면 더 괜찮아지실 거야. 그러니 아빠 조금만 더 믿어보자. 엄마, 아무리 그래도 계속 저렇게 방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야. 네 아빤 절대 끝까지 그럴 사람 아니야. 분명 저러다 금방 괜찮아질 거야. 엄마 믿어. 처음엔 엄마의 말도 사실 믿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다리 한쪽이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하면 정말 누구보다 좌절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의 말처럼 아빠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집으로만 숨으실 것 같아 너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엄마의 말이 이루어졌어요. 아빤 딱 2달을 힘들어하셨고 그 후부턴 휠체어를 타고 시장에 왔다 갔다 하시며 엄마 일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새벽에 나갈 때도 일어나지 않으셨던 아빠가 어느 날부터 먼저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아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 엄마 생선을 팔러 시장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아빠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엄마가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턴 정말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월급을 모은 끝에 제가 26살 땐 아빠의 의족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사실 그전까진 먹고 살기 힘드니 의족이라고 해봤자 정말 말 그대로 지지만 해주는 싼 의족이라 불편해서 아빠가 잘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언젠간 꼭 의족을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때 아빠를 위한 의족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빤 제가 해준 의족을 보고 정말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비싼 건 정말 몇 천만 원씩했지만 솔직히 엄청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빤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빠,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 그치만 이것도 괜찮은 거래. 희경아, 정말 고맙다. 이 아빠 때문에 네가 애써서 번 돈을 이렇게 다 써도 되는 거냐?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빠 덕분인데 당연히 아빠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마. 다음엔 더 돈 잘 벌어서 아빠 더 좋은 걸로 해줄게. 고맙다. 고마워, 희경아. 아빠가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게. 우리 딸 아들한테 당당한 아빠 될 수 있게 노력할게. 그렇게 눈물로 의족을 맞추고서 정말 너무 행복해하는 아빠를 보며 전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빤 휠체어 대신 의족을 착용하며 다니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처음엔 의족을 차는 걸 어색해 하시던 아빠가 점점 의족을 차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지고 좋아지셨답니다. 어느 날은 의족을 차고서 엄마 산책까지 가셨다면서 기쁜 목소리로 전화가 오셨을 땐 전화를 끊고서 제가 한참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의 큰 불행은
서서히 극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에 소개를 통해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사람이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었고 늘 절 배려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셨죠.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했어요. 특히 남편 지인 중에 의족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아빠의 의족을 새로 맞춰드리는 거였습니다. 아버님, 어떠세요? 좀 편하세요? 불편하시면 다시 맞춰볼게요. 앞으로 쭉 쓰셔야 되는 거니까 불편하시면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자네한테 내가 무슨 짐을 주는지 모르겠네.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아유, 고맙기는요. 제가 결혼하면 다른 거 몰라도 꼭 아버님 의족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버님,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꼭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남편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아빤 전보다 더 편한 의족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의족 하나 맞추는 것도 비용이 상당해서 부담이 컸었는데 남편 덕분에 시기에 맞춰 새로 잘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댁에서도 너무나 당연시 생각을 해주신다는 것도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좋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 결혼하고 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연년생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댁엔 남편보다 2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요. 시숙은 저희가 결혼할 당시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며 남편에게 먼저 결혼을 하라고 말을 했었어요. 보통 형이 결혼을 하고서 동생이 하는 집안이 많은데 시댁은 시숙이 워낙 결혼을 안 한다며 완강한 탓에 순서 상관없이 누구든지 먼저 결혼을 시킨 거였죠. 그리고 정말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몇 년 동안 시숙은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은 항상 시숙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시댁에 가면 시모와 같이 제가 음식 재료들을 다듬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시모는 시숙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으시곤 했어요. 희경아, 혹시 주변에 좀 괜찮은 여자 없겠니? 아유, 저러다가 우리 동수 평생 혼자 살다가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걱정이다, 얘. 뭐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수랑 잘 맞을 사람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버님 만나는 사람 없으시대요? 저희 결혼할 때도 연애 안 한다면서 그러시더니.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도 젊었을 적엔 연애도 종종 하더니만 30대 되고선 통 만나는 사람도 없는가 보더라고. 내내 우리한테 평생 우리랑 살 거라고 하는데 좋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니들처럼 둘이서 오순도순 살아가면 얼마나 좋니? 진짜 결혼을 안 한다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요. 아주버님 뭐 어디 빠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시지 않을까요? 그것도 모르겠다, 난. 본인 스스로 자긴 결혼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 그렇다고 억지로 결혼해라고 닥달할 수도 없고 말이야. 우리만 소갈이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정말 시숙은 결혼 생각이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겠다고 해도 다 거절을 하고 항상 시숙은 혼자 살 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곤 했어요. 그런 시숙이 딱 저희가 결혼하고서 3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 그리고 시부모님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비혼을 외치던 시숙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사람이 누굴까 정말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딱 인사를 오겠다고 했던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죠. 그리고 그날 전 예비 형님을 보고서 정말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예비 형님도 절 보자마자 누군지 딱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어? 김희경 씨? 어머, 유경 씨 맞죠?
네, 예비 형님은 바로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인연이었죠. 그 사람은 제가 20대 때 다니던 회사에서 저보다 1년 뒤에 들어온 사원이었습니다. 사실 저나 예비 형님이나 서로 반가운 인연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 보니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자 시댁 분위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시댁에서 그래도 예쁨 받는 며느리였으니 시부모님은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였죠. 그렇지만 전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그 자리를 지키다 남편과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전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계속 깊은 한숨을 쉬니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뭐야, 당신 아까 형수님 아는 사이 같던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어? 뭐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 같은 회사였다며? 아, 그게 사실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일을 너무 못해서 내가 대신 혼난 적도 엄청 많았거든. 근데 또 사고는 어찌나 치던지. 나중에 결국 내가 그 회사 나오기 전에 먼저 잘렸었어. 뭐? 아이, 그럼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았겠네. 그래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어, 뭐 딱히 친한 것도 아니라서 할 말이 없기도 했고, 굳이 할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별말 안 했었는데, 어쩜 이렇게 다 만나냐? 어쨌든 8년이나 지난 얘기니까 지금은 좀 다르겠지. 워낙 오래전 인연이기도 했고, 사실 처음엔 예비 형님을 보고서 좀 놀라긴 했지만, 크게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애초에 저희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로부턴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지냈었기 때문에 거의 남남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숙과 결혼할 때도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걸 느끼게 된 건 시숙이 결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였어요. 형님이 들어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게 된 날이었어요. 그날은 형님이 직접 저녁을 차리시겠다며 열심히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옆에서 보조하고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청양고추를 엄청 썰더니 국에 그걸 그대로 다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경악하고 옆에서 말렸죠. 형님, 그거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시댁 식구들 중에 매운 거 잘 드시는 분 없거든요. 그만 넣으세요. 에이, 동서가 요리할 줄 모르네. 이런 건 칼칼하게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듬뿍 넣어야 맛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식구들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이러면 아예 국을 못 먹는다고요. 아니, 내가 요리를 하는데 왜 동서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동서가 뭐 시어머니라도 되는 거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옆에서 훈수질이야? 그렇게 뭐라고 할 거면 그냥 나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아무리 먼저 여기 시집 왔다지만 음식 가지고 하나하나 다 지적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형님. 다 같이 먹는 음식이니까 이왕이면 입맛에 좀 맞춰서 해야죠. 정 그러면 청양고추를 그냥 따로 준비해도 되잖아요. 됐어. 난 이렇게 하는 게 내 방법이야. 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좀 나가 있어. 그렇게 형님은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 형님이 만든 음식은 시댁 식구들이 아예 손도 대지 못했어요.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 평소에 슴슴한 간으로 음식을 먹었던 시댁 식구들 입맛엔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제서야 형님은 굉장히 민망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또 그게 얄미웠는지 형님은 시간이 갈수록 저에 대한 갑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다들 일을 하다 보니 시댁에 모여서 밥을 먹는 날이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면 시모가 저녁상을 싹 다 차리고 기다릴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전 항상 상을 치우거나 설거지를 하고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상을 치우고 설거지할 땐 시모가 저에게 늘 고마워하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또 형님 눈엔 안 이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시모가 저에게 수고했다며 제 등을 토닥이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희경아, 일도 힘들 텐데 그냥 가도 되는데 말이야. 괜히 너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에요. 당연히 어머님이 차려준 밥 먹었으니까 제가 치워야죠. 그래도 어머님, 설거지 남편이랑 같이 할게요. 아유, 당연히 그래야지. 너도 바깥일 하느라 힘든데 당연히 같이 해야지. 요즘 늦게까지 일한다면서? 아유, 힘들어서 어쩌니. 주말엔 좀 푹 쉬어야 할 텐데 다음엔 너 좀 한가할 때 얼굴 보자꾸나. 일부러 이렇게 안 와도 돼. 우리야 뭐 모르고 같이 밥 먹자는 거지만 바쁘면 얼마든지 얘기해도 된다. 알았지? 네. 근데 전 여기 와서 밥 먹는 거 너무 좋아요. 어머님 음식도 다 맛있고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딱 집에 가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러게 제가 말을 하니 옆에서 형님은 갑자기 코웃음을 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 뭐 어디서 그런 거 배우나 봐? 어떻게 입에 발린 소리를 그렇게 잘해? 네? 형님, 입에 발린 소리라뇨? 아니, 그렇잖아. 누가 시댁에 와서 밥 먹는 걸 편안하게 생각해. 그리고 어머님, 요즘 다 맞벌이해서 힘들지, 뭐 동서만 힘든가요? 저한텐 한 번 그런 소리 안 하시면서 동서한테 내내 고생했다는 소리 많이 하시네요. 뭐? 아니, 큰애야. 아, 내가 언제 둘째만 챙겼다고 그러니? 뭐, 아니면 말고요. 전 어머님이 그러신 것 같아서 그러죠. 틱틱대며 말하는 형님의 말투에 저나 시모나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님은 같이 와서 정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밥을 다 먹었으니 시숙과 집에 가기 바빴어요. 그렇게 몇 번 막말하는 형님을 겪고 나니까 시모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죠. 아휴, 제가 도대체 왜 그러나 몰라. 원래 저런 성격이었다니? 전에 봤을 때도 저랬어? 아니, 결혼한다고 했을 땐 저런 줄 몰랐는데 어쩜 말을 저렇게 하는지 원. 미안하다. 큰애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말어. 저 괜찮아요, 어머님. 원래 형님 성격이 좀 그런가 봐요. 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다음에 내가 큰애한테 좀 얘기해보마. 사실 한편으론 시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을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던 시숙이 딱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였으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걸 알아서 그랬는지 형님은 점점 갈수록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멋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투에 늘 당황스러운 건 저나 시부모님이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가 서로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냥 웃고 넘어간 적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혼하고서 저한테 한 번도 전화가 오지 않았던 형님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싶었어요. 형님은 긴히 할 말이 있다며 저한테 단둘이 좀 만나자고 요청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흰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봤더니 이미 형님은 그 카페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형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절 웬일인지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아니, 그전까지 뭔가 계속 못마땅한 듯이 절 쳐다보던 형님이었는데 갑자기 왜 저러나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동서, 왔어? 뭐 마실래? 아, 동서 커피 좋아해? 여기 와본 적 있어? 여기 커피 맛있대. 일단 우리 커피 한 잔 시키고 차근차근 얘기하자. 환하게 웃으며 커피 주문까지 해주는 형님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커피가 딱 나오자마자 한 입 마시던 형님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제서야 본론을 꺼내놓기 시작하더군요. 역시나 이럴 때 흔히 나오는 부탁이 있죠. 바로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동서,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 애견샵 운영하면서 남편 몰래 돈 빌려 쓴 게 있거든. 그땐 급해서 몰랐는데 이자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 또 빌리고 빌리게 됐어.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이야. 혹시 나 3천만 원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네? 3천만 원이요? 아니, 그 큰 돈을 빌려달라고요? 어, 내가 부탁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서 그래. 어? 나 친구도 별로 없는 거 동서도 잘 알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너무 큰 돈인데요. 그때 제가 난감한 내색을 표하자 그때부턴 형님은 애걸복걸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제발 이렇게 나 부탁할게. 내가 동서 앞에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 수 있어. 이거 우리 남편 알면 나 이혼당해. 동서, 내가 지금까지 동서한테 한 거 다 잘못했어. 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동서가 하도 날 너무 싫어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런 거지. 나 동서한테 뭐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차라리 아주버님한테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안 돼. 이거 알면 정말 남편이 나 쫓아낼 거야. 어? 나 이혼하고 싶지 않아. 이것만, 이것만 딱 막으면 되는데. 어? 어떻게 좀 안 될까? 우리 남편만 모르면 돼. 남편한테만 말하지 말고 1년만. 내가 1년 내로 꼭 갚을게. 어? 제발,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형님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빌려주자니 너무 큰 돈이고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저렇게 애원을 하는데 정말로 큰일이 나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요. 전엔 절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저렇게 비니 오죽하면 나한테 빌려달라고까지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상의 끝에 형님에게 그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대신 시숙에겐 비밀로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형이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시댁에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그냥 빌려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급한 자금을 빌려주고 나서 정말 한동안의 형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였어요. 시댁에 갔을 때 형님이 저한테 직접 사온 음식을 먹어보라고 권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 다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동서, 이거 내가 맛집에서 포장해 온 거거든. 동서 이런 거 좋아하잖아. 한번 먹어봐. 맛있다고 하면 내가 또 다음에 포장해서 갖다 줄게. 예? 아, 네, 형님. 맛있네요. 진짜 맛집인가 봐요. 그치? 내가 딱 이거 동서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온 거라니까. 자, 이거 동서 많이 먹어. 이것도 같이 먹어보고.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달라지니 참 저도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늘 저한테 까칠하게 대하는 것보단 훨씬 나았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니 시부모님도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밥을 다 먹고 형님과 시숙이 먼저 집에 가고 나선 시부모님이 제 곁에 바로 달려와 막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뭐야, 희경아, 너 형님이랑 화해한 거니? 언제 저렇게 친해진 거야? 제가 원래 저러는 애가 아닌데 갑자기 막 너한테 잘해주고 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무슨 일이요, 어머님. 그냥 서로 잘 지내보기로 했어요. 어머, 그래? 큰애도 그렇게 하겠대? 아이고, 웬일이라니? 난 둘이서 사이가 많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서로 웃으면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 얘. 이래서 집안의 식구들이 다 사이가 좋아야 되는가 봐. 전엔 얼른 밥 먹고 각자 집에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더라고. 참 보기 좋다 둘째야. 그렇게 뿌듯해하고 좋아하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그 돈을 빌려주길 참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형님의 호의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턴 결국 전처럼 다시 되돌아가더라고요. 역시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싶은 생각도 했었죠. 그러다 제가 돈을 빌려준 지 한 1년이 거의 다 될 때쯤 그날도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외식을 나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외식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골목 끝에서부터 한 고급 차량 한 대가 쭉 시댁 앞까지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형님이었거든요. 어머, 큰애야. 이거 무슨 차니? 너 차 바꾼 거니? 아, 어머님. 전에 타던 차가 너무 오래돼서 이참에 바꿨어요. 아니, 근데 이거 꽤나 비싼 차 아니니? 요즘 네 애견샵이 잘 되는가 보구나. 그건 아닌데 그냥 이왕 새 차로 바꾸는 거 오래 타려고 괜찮은 차 뽑은 거예요. 바로 나가실 거죠? 다른 차 타지 말고 어머님, 아버님은 제 차 타고 가세요. 동서, 동선 서방님이랑 차 타고 와. 우리 남편은 먼저 가 있는다고 했어. 알았지? 그렇게 시부모님을 태우고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와 남편은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뭐야, 형수님 요새 일이 잘 되나? 생각보다 비싼 차인데 어떻게 저걸 뽑았지? 당신한테 돈 아직 안 줬지? 어, 뭐 아직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뭐 1년째 딱 되면 주겠지 뭐. 차도 저렇게 뽑았는데. 그러게 형이 별말 안 해서 몰랐는데 애견샵 잘 되는가 보다. 그땐 저나 남편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서도 아무리 기다려도 형님의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서 좀 기다려보자 생각을 하고서 기다리게 되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서도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후 전 형님을 찾아가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형님, 저희 약속한 날짜 지났는데 왜 돈을 안 주세요? 벌써 한 달이 더 지났어요. 1년 내로 갚으신다고 했잖아요. 아이, 동서도 참 야박하다. 우리가 뭐 남이야? 가족끼리 무슨 돈을 갚아.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동서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그럼 되지? 우리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로 갚아라 말아 할 거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죠. 차도 새로 뽑으시고 어려운 형편도 아니신데 돈을 안 갚는다뇨. 얼른 주세요. 무슨 소리야. 아우, 나 돈 없어. 내가 줄 돈이 어딨어? 그리고 가족끼리 그렇게 돈 가지고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동서 나 너무 서운하다. 우리가 그런 사이였어? 뭐라고요? 그럼 형님 안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부탁하시면서 빌려가 놓고선 안 갚겠다고요? 설마 처음부터 저한테 안 주려고 한 건 아니시죠? 딱히 갚아야 할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남도 아니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 우리 가족이잖아.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얼굴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서로 얼굴 붉히려고? 동서, 나 형님이야, 형님.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누가 제일 속상해 하겠어? 내가 나중에 진짜 잘 되면 그때는 돈 잘 갚을 테니까. 아유,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정말 뻔뻔하게 웃으며 말하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딱 봐도 이 사람은 저한테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어요. 중간중간 이상하다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람 한번 믿어보자 하고 믿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친 거였습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의 말을 듣고 코웃음 치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한테 돈 안 갚겠다는 거네요? 아, 뭐, 그치, 뭐. 당장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줘? 나중에 줄게, 나중에. 형님, 제 직업을 모르시나 본데요. 저 경찰인 거 모르세요? 지금 당장 저랑 가실까요? 뭐? 어딜 가? 어디긴 어디겠어요. 바로 제가 일하는 곳이지. 경찰서 당장 가시죠. 가서 지금처럼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전 사실 직장을 그만두고서 경찰 시험을 봐 27살 때 경찰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경찰이 되고 싶었었는데 그 꿈을 잊고 살다가 뒤늦게야 도전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지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에게 돈을 빌리고서 갚을 생각도 안 한 거였습니다. 제가 딱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니 그제서야 형님은 당황스러워 하는 거였어요.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야, 동서? 경찰서라니. 동서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고 난 너같이 사람 등쳐먹고 다니는 사람들 잡는 게 일이야. 더 긴 말 할 거 없고 경찰서 당장 가자. 가. 아, 이거 놔. 아니 지금 어딜 손대? 이거 놓으라고. 아, 그래? 그래 뭐 내가 영장 없이 체포할 순 없으니까 그럼 당장 고소장부터 넣을게. 사기죄 알지? 이거 아주버님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정말 이자도 안 받고 딱 빌려준 그대로만 받으려고 했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이자도 탈탈 털어서 받아야 되겠네. 내가 고소장 써서 내일 직접 아주버님한테 가져다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그렇게 말하니 그제서야 형님은 벌벌 떨면서 막 당황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동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처음에 그렇게 울고불고 부탁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가족인데 뭘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는 거야. 내가 나중에 잘 되면 갚는다잖아. 그래, 그것도 한번 경찰서에서 얘기해봐.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자고. 아마 내가 제복 입은 모습 보면 너 좀 긴장해 할 거야. 정 내가 고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면 내일 경찰서로 한번 찾아와. 직접 접수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온 김에 조사도 좀 받고. 그럼 내일 보자. 그렇게 전 형님을 뒤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선 계속해서 형님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전 다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순찰을 돌다가 딱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알람 문자가 딱 온 거였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3천만 원과 이자였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은 당연히 형님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어서 형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동서, 동서,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그냥 농담으로 말한 거야, 농담으로. 나 갚으려고 했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보낸 거 봤지? 근데 설마 벌써 동서 나한테 고소장 접수한 거 아니지? 나 이거 우리 남편이 알면 정말 이혼당해. 전 그 메시지를 보고서도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메시지를 읽은 걸 봤는지 형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고소장을 접수했냐 안 했냐 자꾸 메시지를 보냈고요. 아무리 그걸 무시해도 정신없이 1분 동안 폭풍처럼 메시지를 보내길래 전 그냥 딱 답장을 해버렸답니다. 접수했는데요. 그랬더니만 아주 그때부터 전화가 빗발치게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주 받을 때까지 하려는 건지 전화를 안 받아도 바로 이어서 또 전화하고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부턴 메시지까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서, 우리 남편한테도 다 말했어? 진짜 말한 거야? 내가 돈 다 줬잖아.
그걸 말하면 어떡해. 지금 남편한테서 자꾸 전화 와. 진짜 동서 말한 거야? 정말? 전 그 메시지를 보고서 진짜 황당했어요. 애초에 전 시숙한테도 말을 안 했고 사실 고소장도 접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찔려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였어요. 이대론 이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겠구나 싶어 저녁에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서 저와 형님은 집 근처 술집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미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형님은 먼저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정말 몸 아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동서, 얼른 말해봐. 고소장 진짜로 접수했어? 내가 돈 보내준 거 봤지? 어? 봤지? 봤어. 다 봤고 일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전 형님을 진정시키고 바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안주도 다 나오기 전에 소주 한 병씩을 딱 말없이 서로 마시고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술을 한참 마시더니 억울하다는 듯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동서, 나 진짜 질투도 많고 시샘도 많은 사람이야. 나 동서랑 직장 생활하면서 솔직히 나랑 나이 차도 안 나고 동서도 막내뻘이었잖아. 근데 동선 왜 이렇게 회사 사람들이 좋아했어? 난 항상 미움만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 그때부터 동서 미웠어. 나랑 똑같은데 왜 사람들은 동서만 좋아하는지. 거기다가 결혼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어떻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남편도 동서 칭찬만 하고 난 예쁨 하나 안 받는데 너무 질투나 하더라고. 그럼 여태껏 나 질투해서 그런 거야? 그래, 나 우리 집에서도 이남 이녀 중 둘째 딸이야. 크는 내내 난 중간에 끼어서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봤다고. 근데 사회 나와서도 누구한테 끼어서 예쁨 한번 못 받고 거기다가 결혼했더니만 이게 웬걸? 그 애가 또 동서로 있네? 참, 무슨 인생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왜 이 꼬라지가 된 건지. 네가 어떻게 했는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뭘, 나도 잘했어. 나도 사람들한테 잘해줬다고. 누가 고민 얘기하면 그 고민 같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어울리려고 농담도 던지고 나도 노력했다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동서만 예뻐하는 거 어떡해. 내 노력은 하나도 안 알아주는 걸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난 억울해. 나도 억울하다고. 전 그런 형님의 말을 들으며 참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 회사 다닐 때도 좀 느꼈지만 형님은 약간 사회성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남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모자라 그걸 해결하려고 드니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본인 스스로는 잘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부터가 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딴엔 나름 남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했던 건데 솔직히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행동들이었죠. 그걸 모르고서 여태껏 그렇게 지냈으니 참 짠하기도 하고 원래 눈치나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풀리는 건 없고 전 얄미우니까 어떻게든 골려주고 싶어 돈 주는 걸 계속 미뤘다는 게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 진짜 여전하구나. 그때도 참 사회생활 못한다 싶었는데 사람 참 안 변하네. 그게 진짜 사람들한테 예쁨 받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내가 예쁨 받아서 네가 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애초에 사람들한테 잘못 행동하는 거라고. 뭐? 내가 잘못하는 거라고? 그래. 그것도 모르고 날 그렇게 미워하다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야, 내가 너보다 한 살 많은 언니로서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 진짜 그러다 큰일 나. 됐고, 사실 고소장 접수 안 했고
나 아주버님한테도 말 한마디 안 했어. 됐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 그때서야 형님은 안심이 되었는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마음이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절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 딴엔 그게 그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 이 형님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만 울어요, 형님. 네? 형님 말대로 앞으로 우리 수년은 더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어색하게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잔 먹으면 우리 이제 다 푸는 거야. 더 이상 우리 때문에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그러는 거 나 원하지 않아. 나 두 번 말 안 한다. 오늘 이후로 다 잊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동서. 나 진짜 앞으로 안 그럴게. 진짜 다음에 또 그러면 나 아예 유치장에 확 넣어버릴 거야. 아, 알았어. 나 경찰서 가기 싫어. 아무튼 형님, 오늘 이자까지 주셨으니 술은 내가 살게요. 자, 이거 드시고 다 푸시죠. 그렇게 그날 저와 형님은 술을 진탕 마시고 서로 다 화해하고 마음도 풀었습니다. 아주 저희가 만취라고서 남편은 저와 형님을 데리러 왔어요. 이미 시숙에겐 남편이 잘 얘기를 해둔 터라 형님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은 술에 취해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골아떨어졌고 저는 남편에게 형님과 있었던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만 남편도 엄청 웃더라고요. 아, 참 형수님도 안 그래도 좀 푼수댁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참 형이 그래서 형수님이 좋았대잖아. 사람이 참 일관되고 세상에 물들질 않았대. 그런 거 보면 형이나 형수님이나 아주 똑같네. 그러게. 뭐 아무튼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봐야지 뭐. 당신도 대단하다. 나였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했어? 그냥 나를 질투하고 미워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어서. 아이 오죽하면 돈 가지고 날 그렇게 괴롭히고 싶었을까 싶어서 좀 짠하더라고. 하여간 대단해 여보. 그날 이후 저흰 생각보다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형님이 제 눈치도 좀 많이 보면서 시댁에서 마주칠 때도 엄청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님이란 사람이 워낙 자기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세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말이 틱틱 나오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게 또 본심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라 그 성격을 알고 나서부턴 전 형님을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좀 더 부드럽게 대화를 하는지, 시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을지 옆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말해주니 형님은 정말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잘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회에서도 치이면서 살다 보니 사람이 좀 방어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했던 것뿐이지 원래 본심은 참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딱 그날 이후로 2년이 지났는데 형님이 이젠 제법 형님 노릇도 잘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왁자지껄 분위기가 정말 좋고 집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니 시댁에도 웃음꽃이 피어난답니다. 형님도 아들 하나를 낳아서 요즘은 시댁에 애들이 셋이나 있으니 다들 웃을 일만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참 즐겁게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장 일을 다 정리하시고 노후를 즐기고 계세요. 제 동생들도 이젠 각자 가정을 꾸려서 다 같이 조금씩 돈을 모아 용돈도 보내드리곤 하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은 항상 저희 건강과 행복이 우선이라며 매번 그걸 거절하신답니다. 그럼에도 저희 꿋꿋이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리며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남편은 저희 친정아빠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매번 친정에 갈 때마다 아빠 다리를 한참 주물러주고 가고 싶다는 곳은 다 기억을 해서 모시고 다니고 있답니다. 저번엔 저도 기억 못했던 아빠가 했던 말을
남편이 한 적도 있었어요. 아버님, 아버님 저번에 수영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저희 이번에 휴가 갈 때 수영장 있는 펜션 가보는 거 어떠세요? 그럼 좀 편하게 수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자네. 내가 그냥 지나가듯이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 그럼요. 아버님이 하신 말은 제가 안 잊어버리고 항상 기억하죠. 당연히 기억해야 하고요. 그럼 다음 휴가 때 아버님 수영복 꼭 준비하세요. 제가 정말 괜찮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래. 역시 우리 사이가 최고야, 최고. 그렇게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마음이 착하답니다. 이런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제가 더 시댁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마 형님도 용서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따지면 너무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칼로 무자르듯 냉정하게 잘라내는 것보다 한 번쯤은 좀 더 유연하게 기회를 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서 살다 보면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더 좋게 잘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삶을 바라보면 그 나쁜 기운이 자기를 올가매고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좋은 점들을 계속해 찾고 찾다 보면 그게 곧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으니 꼭 이 점 명심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역시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